나는 떨리는 손으로 송금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 너머에서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제발 빨리요. 늦으면 나 정말 끝이에요. 그 목소리가 지은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사고를 냈다고, 합의금이 급하다고, 목이 메어오는 딸의 목소리를 72년을 살면서 내가 가진 전부였던 3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그 전화가 가짜였다는 것을. 진짜 딸은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낡은 아파트 거실로 스며들었다. 박영만은 소파에 앉아 오래된 신문을 읽고 있었다. 72년을 살아온 그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옆 탁자 위에는 딸 지은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놓여 있었다. 벌써 15년도 더 된 사진이었다. 지은은 결혼한 후로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 영만은 그것이 서운하면서도 딸이 바쁘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영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나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영만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그는 급하게 물었다. 딸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흐느꼈다. 아빠, 나 큰일 났어.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금 당장 안 주면 고소하겠대. 영만은 숨이 막혔다. 얼마나 다쳤어? 너는 괜찮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전화 속 목소리는 다급했다.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많이 다쳤대. 병원비랑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금 바로 보내야 해. 아빠, 정말 급해. 늦으면 나 구속될 수도 있어. 영만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다. 하지만 딸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에 그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알았어, 지은아. 아빠가 지금 바로 보낼게. 어디로 보내면 돼? 그는 서둘러 메모지를 찾았다. 목소리는 계좌번호를 불러주었다. 영만은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적었다. 아빠, 정말 고마워. 꼭 갚을게. 목소리는 여전히 울먹이고 있었다. 영만은 가슴이 미어졌다. 괜찮아. 딸 일인데 뭐. 그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외투를 걸쳤다. 지갑을 챙기며 그는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지은이가 그렇게 울먹이는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빨리 은행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관문을 나서며 영만은 잠시 멈칫했다. 지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볼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딸이 그렇게 급하다고 했는데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계단을 서둘러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오래였다. 숨이 찼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영만은 은행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딸의 울음소리만 맴돌았다. 은행 창구 앞에 선 영만의 손은 계속 떨렸다. 창구 직원은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영만이 내민 통장을 받아들고 화면을 확인했다. 전액 출금하시는 건가요? 직원이 물었다. 영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직원은 잠시 영만의 얼굴을 살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은데 혹시 확인은 해보셨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만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 딸한테서 직접 전화 왔어요. 사고를 냈다고요. 그는 목소리에 확신을 담았다. 직원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따님께 다시 한번 전화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영만은 조금 짜증이 났다.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는 다소 날카롭게 말했다.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영만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서 사라졌다. 평생을 모은 돈이었다. 퇴직금과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조금씩 모은 돈. 아내가 돌아가신 후 혼자 아껴 쓰며 모은 전부였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다. 영만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섰다.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딸을 구했다는 안도감도 함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만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아마 아직 정리 중이겠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집에 도착해서도 전화는 오지 않았다. 영만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았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는 다시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연결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똑같은 밝은 목소리였다. 영만은 순간 당황했다. 지은아, 괜찮아. 합의는 잘 됐어. 그가 물었다. 전화 너머로 지은의 의아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합의가 뭐요? 영만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까 전화했잖아. 사고 났다고. 합의금 보내달라고. 지은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다. 아빠, 나 전화 안 했는데요. 오늘 회사에서 하루 종일 회의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영만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전화기 너머로 지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영만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전 재산을 잃은 것이었다. 지은은 남편 도훈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만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은 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다. 아빠, 괜찮으세요? 그녀는 다가가 영만의 어깨를 잡았다. 영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다. 지은아. 그는 간신히 딸의 이름을 불렀다. 도훈이 거실을 둘러보았다. 탁자 위에는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계좌번호와 금액이 적혀 있었다.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도훈은 지은을 쳐다보았다. 지은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정말 3천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영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목소리였어. 분명히 내가 울면서 전화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아빠, 왜 나한테 확인 전화라도 안 하신 거예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영만은 대답하지 못했다.
급하다고 했잖아. 너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도훈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지은은 아버지 옆에 앉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영만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영만은 고개를 저었다. 돈은 이미 사라졌을 거야. 그는 허탈한 표정으로 말했다. 도훈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다. 사이버 수사팀에서 곧 연락 온대요. 최대한 빨리 추적해 본다고 합니다. 영만은 다시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 전화 속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분명히 지은의 목소리였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들렸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흉내낼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은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영만은 딸의 따뜻함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속을 줄은 몰랐다. 사흘이 지났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지은은 매일 아버지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영만은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지은은 아버지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동시에 화가 났다. 왜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확인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참았던 말을 꺼냈다. 아빠,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하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이 담겨 있었다. 영만은 딸을 쳐다보았다. 급하다고 했잖아. 그는 짧게 대답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3천만 원이에요. 아빠 전 재산이잖아요. 어떻게 확인도 없이 그냥 보낼 수가 있어요. 영만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위험하다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은도 맞섰다. 그게 정말 나였으면 아빠한테 전화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야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연락 안 했는데요. 그녀의 말에 영만은 할 말을 잃었다. 지은의 말이 맞았다. 그들은 지난 몇 년간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명절에나 얼굴 보는 사이였다. 도훈이 중재하려 했다. 여보, 그만해. 아버님도 지금 힘드셔.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다. 아빠는 항상 이래요. 혼자 다 결정하고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면서 나를 위한다고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영만은 벌떡 일어났다.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너를 내버려 두란 말이야. 지은도 일어섰다. 그게 아니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 어른이에요. 결혼도 했고 내 삶이 있어요. 그런데 아빠는 아직도 날 어린애 취급해요. 영만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어린애 취급이라니. 나는 내 아버지야. 너를 걱정하는 게 잘못이야. 지은은 눈물을 닦았다. 걱정과 간섭은 달라요. 아빠는 항상 내 의견은 듣지 않고 아빠 마음대로 하잖아요. 영만은 주먹을 쥐었다. 그럼 결혼할 때도 그랬어야 했나? 도훈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반대했지만
내 뜻대로 했잖아. 지은의 얼굴이 굳었다. 도훈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그 얘기하시는 거죠. 아빠는 도훈을 인정한 적이 없잖아요. 영만은 고개를 돌렸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지은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저 먼저 갈게요. 그녀는 현관문을 나섰다. 사이버 수사팀의 형사 이준호가 영만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30대 중반의 날렵한 인상이었다. 준호는 영만과 지은 앞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일단 계좌 추적을 해봤는데요. 돈은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됐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영만은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찾을 수 없다는 건가요? 지은이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쉽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기단이에요. 이미 해외 계좌로도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만은 한숨을 쉬었다. 역시 그렇군요. 준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최선을 다해 추적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냈다. 진술서 작성 좀 부탁드립니다. 영만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사기 전화를 받은 시간, 송금한 은행, 전화 속 목소리의 특징 등을 적었다. 목소리가 정말 따님과 똑같았나요? 준호가 물었다. 영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완전히 똑같았어요. 울음소리까지. 준호는 메모했다. 요즘 AI 기술로 목소리를 합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나 유튜브에서 목소리 샘플을 구하면 쉽게 만들 수 있죠. 지은은 소름이 돋았다. 그럼 제 목소리를 어디서 구한 거예요?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SNS에 영상을 올리신 적 있나요? 전화 통화 내용이 유출됐을 수도 있고요. 지은은 자신의 SNS 계정을 떠올렸다. 친구들과의 영상, 일상 브이로그 몇 개. 그녀는 등골이 오싹했다. 그렇게 쉽게 악용될 수 있다니. 준호는 서류를 정리했다. 일단 조직원들을 추적 중입니다. 최근 비슷한 수법의 사건이 여러 건 있었거든요. 패턴을 분석하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영만은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정말 잡을 수 있을까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장담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다. 혹시 추가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지은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형사님, 돈은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다. 솔직히 전액 회수는 어렵습니다. 일부라도 찾으면 다행이죠. 영만은 눈을 감았다. 역시 그런가. 준호는 일어서며 위로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그는 문을 나섰다. 영만과 지은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2주일 후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단서를 찾았습니다. 영만과 지은은 경찰서로 향했다. 준호는 그들을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 사람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아간 조직원 중 한 명입니다. 준호가 영상을 멈추고 얼굴을 확대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지은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이 사람을 잡으면 다른 조직원들도 찾을 수 있나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추적 중인데 아마 며칠 안에 검거할 수 있을 겁니다. 영만은 화면 속 남성을 바라보았다.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준호는 설명을 이어갔다. 보통 조직 말단은 돈이 급한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빚이 많거나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며칠 후 준호는 범인을 검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영만과 지은은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한 남성이 앉아 있었다. CCTV에서 본 그 사람이었다. 준호는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김태수 28살입니다. 대출빚 때문에 조직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영만은 태수를 바라보았다.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준호는 계속 말했다. 문제는 이 사람도 전체 조직을 모릅니다. 상부와는 익명의 메신저로만 연락했대요. 지은은 좌절했다. 그럼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거네요. 준호는 위로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메신저 기록을 추적하면 상부를 찾을 수도 있어요. 영만은 태수에게 물었다. 저 사람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영만은 조사실로 들어갔다. 태수는 영만을 보자 더욱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만은 태수의 맞은편에 앉았다. 왜 이런 일을 했나요? 그가 물었다.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입을 열었다. 빚이 너무 많았어요. 어머니 병원비도 내야 했고. 영만은 태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젊은이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그래도 남의 인생을 망쳐선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영만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수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돌이킬 수 있다면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영만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태수가 미워야 할 대상이지만 동시에 불쌍하게 느껴졌다. 조사실을 나서며 영만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지은이 아버지를 맞이했다. 아빠, 괜찮으세요? 영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 친구도 희생자일지 모르겠구나. 그날 저녁 도훈이 영만의 집을 찾았다. 그는 손에 소주 한 병을 들고 있었다. 아버님, 한잔하시죠. 영만은 조금 놀랐다. 도훈과 단둘이 술을 마신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탁자에 마주 앉았다. 도훈이 소주잔에 술을 따랐다. 영만은 잔을 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술을 마셨다. 한참 후 도훈이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제가 처음 지은이랑 사귄다고 말씀드렸을 때 기억하세요. 영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지. 도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아버님이 반대하셨죠. 제가 집안도 변변찮고 직장도 불안정하다고. 영만은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때는 그랬지. 내가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한 번도 믿어주신 적이 없다는 게. 영만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도훈은 계속 말했다. 결혼하고 나서도 아버님은 저를 경계하셨어요. 명절에 와도 편하게 대해주신 적이 없었죠. 저는 항상 아버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영만은 술을 한 잔 더 마셨다.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그랬나 보구나. 도훈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괜찮아요.
하지만 지은이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버님과 저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 영마는 가슴이 아팠다. 지은이가 그렇게 힘들어했나?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아버님께 연락을 잘 안 했던 거예요. 연락하면 또 싸울까봐. 영마는 눈을 감았다. 자신이 딸과 사위를 얼마나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도훈이 말을 이었다. 사실 지은이가 지난 몇 년간 아버님께 말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영마는 고개를 들었다. 뭔데?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작년에 유산을 했어요. 영마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도훈은 고개를 숙였다. 임신 사실을 아버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산됐어요. 지은이는 아버님께 실망시킬까봐 말하지 못했어요. 영마는 숨이 막혔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도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님이 지은이를 믿어주셨다면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님은 항상 간섭하시고 지은이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셨잖아요. 영마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딸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도훈은 영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아버님도 지은이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다음 날 영만은 오래된 서랍을 뒤적였다. 그 안에는 아내의 유품이 들어 있었다. 사진, 편지, 낡은 수첩. 그는 아내가 남긴 편지 한 통을 꺼냈다. 봉투에는 영만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쓴 편지였다. 영만은 편지를 펼쳤다. 아내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여보, 제가 떠나면 지은이를 잘 부탁해요. 우리 딸은 강한 척하지만 속은 약한 아이예요. 당신이 너무 강하게 대하면 지은이는 상처받을 거예요. 딸을 믿어주세요. 지은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현명한 아이예요. 당신이 모든 걸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지은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영마는 눈물을 닦았다. 아내의 말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는 지은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간섭하고 통제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다. 영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는 흐느꼈다. 저녁 무렵 지은이 집을 찾았다. 영마는 편지를 내밀었다. 이거 읽어봐. 지은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글씨를 보자 눈물이 났다. 편지를 다 읽은 지은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영마는 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엄마 말대로 하지 못했구나. 나는 내가 실패할까봐, 다칠까봐 두려워서 계속 간섭했어. 지은은 울었다. 아빠도 힘드셨죠. 엄마 돌아가시고 혼자서. 영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게 내게 상처를 준 이유가 될 순 없지. 나는 내가 도훈을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어. 내 선택을 믿지 못했지.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아빠한테 유산 사실을 숨긴 거. 영마는 딸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제는 다 말해줘. 나도 이제 내 말을 들을게. 영마는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나도 내 엄마랑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셨어. 엄마 집안이 가난하다고.
나는 부모님 뜻을 거역하고 결혼했지. 그래서 한동안 연락도 끊고 살았어.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영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내 처지를 이해했어야 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구나. 지은은 아버지를 꼭 안았다. 아빠,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영만은 눈물을 흘렸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밖에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렸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직 상부를 검거했습니다. 영만과 지은은 경찰서로 달려갔다. 준호는 밝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총책을 잡았어요. 돈의 일부를 압수했습니다. 영만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얼마나 찾으셨나요? 준호는 서류를 보여주었다. 1200만 원 정도 회수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해외로 빠져나가서 추적이 어렵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절반도 못 찾았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도 다행입니다. 보통은 전혀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영만은 준호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찾았네요. 준호는 손을 저었다. 제 일일 뿐입니다. 범인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은이 말했다. 아빠, 남은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영만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 돈은 너희한테 주고 싶구나. 지은은 깜짝 놀랐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영만은 딸의 손을 잡았다. 나는 이제 많이 남지 않았어. 너희가 이 돈으로 새 출발했으면 좋겠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함께 써요. 영만은 미소 지었다. 고맙다. 하지만 내 마음이야. 엄마도 그걸 바랐을 거야. 지은은 아버지를 안았다. 차는 저녁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따뜻한 불빛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영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돈은 잃었지만 딸을 다시 찾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며칠 후 영만은 도훈과 지은의 집을 찾았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지은이 문을 열었다. 아빠, 왜 이런 것까지? 영만은 상자를 내밀었다. 열어봐. 지은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다. 엄마가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훈도 다가왔다. 영만은 사위의 손을 잡았다. 도훈아, 그동안 미안했어. 너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지. 도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영만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니야. 나는 내가 지은이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어. 이제라도 말하고 싶구나. 너는 좋은 남편이야. 도훈은 감동받았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저녁 식사였다. 영만은 딸과 사위의 얼굴을 바라보며 행복했다. 비록 큰 돈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가족이었다. 석 달이 지났다. 영만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지은이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햇살을 쬐고 있었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요즘 어때요? 영만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 도훈이랑 작은 카페 준비 중이거든.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요. 영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훈이 제안했어. 같이 해보자고. 지은은 기뻤다. 와, 아빠가 도훈이랑 사업을. 영만은 웃었다. 그래. 이제는 사위 말도 좀 들어야지.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눴다. 영만은 공원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저기 봐. 지은도 어릴 때 저렇게 뛰어놀았지. 지은은 추억에 잠겼다. 그때가 좋았죠. 영만은 딸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더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영만은 계속 말했다. 나는 내가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너를 너무 통제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실패도 내 인생의 일부라는 걸. 지은은 눈물을 참았다. 아빠, 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영만은 딸을 바라보았다. 뭔데? 지은은 미소 지었다. 임신했어요. 영만은 깜짝 놀랐다. 정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조심하고 있어요. 영만은 딸을 끌어안았다.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영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지은도 울었다. 아빠, 이번엔 태교도 같이 해줘요. 영만은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되려면 준비해야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다. 저녁 무렵 영만은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탁자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지은이를 믿었어야 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어요. 그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우리 손주도 곧 태어날 거예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영만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비록 큰 돈을 잃었고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딸과의 화해, 사위와의 이해,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 영만은 미소 지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영만은 도훈과 함께 카페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다. 도훈이 한 상가를 가리켰다. 아버님, 여기 어때요? 영만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괜찮은데. 도훈은 건물주와 이야기를 나눴다. 영만은 옆에서 지켜보았다. 사위가 의젓하게 협상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다. 그는 도훈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했다.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도훈이 말했다. 아버님, 이번 일 정말 감사해요. 영만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고맙지. 나한테 기회를 줘서. 도훈은 미소 지었다. 우리 잘해봐요. 영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 잘해보자. 두 사람은 악수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